지난 네이비썰에서 아르헨티나의 기습 상륙과 전개로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지고 마가릿 대처와 레오폴드 갈티에리 간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그러나 곧이어 팽팽해 보이던 양측 전력 사이 첫 번째 균열이 발생했다. 1982년 5월 2일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의 격침이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포클랜드를 포기하지 않았고 12,000km를 건너온 페널티는 여전했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썰은 아르헨티나의 반격, 포클랜드 전쟁 2부이다. 우드워드 제독은 영국군 항모 전단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결단을 내렸다. 항공모함 베인티 싱코 데 마요와 함께 전격적인 협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핵추진 잠수함 HMS 컨커러에게 벨그라노를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낡아 빠진 구식 순양함인 벨그라노는 원잠을 상대로 반항할 수 있는 능력 따위는 없었고 벨그라노의 침몰은 아르헨티나 해군의 사실상 전장 이탈을 야기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HMS 컨커러와 같은 핵추진 잠수함의 위협 앞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아르헨티나 해군은 포클랜드 주변 해역에서 작전을 중단하고 항구로 철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잠수함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군함뿐. 아르헨티나 공군은 슈페르 에탕다르, 스카이호크, 미라조3, 네거 등 현대적 전술기들이 건재하여 여전히 강력한 위협을 유지하고 있었다. 벨그라노 침몰로 인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5월 4일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을 탑재한 슈페르 에탕다르를 투입했다. 액조세 미사일은 대함 미사일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으로 적 함선을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미사일은 고속으로 수면을 따라 날아가 적의 방공망을 쉽게 피하는 특징 덕분에 아르헨티나에게 있어 비장의소가 되었다. 액조세를 품은 전투기의 목표는 42형 구축함 HMS 셰필드였다. 셰필드는 영국 함대의 조기 경보와 레이더 피켓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무력화하면 영국 함대의 방공망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군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접근 중인 아르헨티나의 넵튠 초계기를 구조 비행기로 오판한 셰필드는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노출시켰고 액조세 미사일이 셰필드에 정확히 명중한 결과로 돌아왔다. 셰필드를 수상시키는 것은 단 한 발의 액조세 미사일로도 충분했고 이는 영국 해군이 신기술 기반의 미사일 위협을 실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기세가 오른 아르헨티나 공군은 영국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본격적인 상륙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기 위해 공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덕분에 영국 해군은 아르헨티나 공군의 지속적인 공중 공격에 대응하면서도 대규모 상륙 작전을 준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직면한다.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A4 스카이호크, 슈페르 에탕다르, 미라조3 전투기들은 매일같이 포클랜드 인근 해역으로 저공 침투하여 영국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 특히 A4 스카이호크는 작은 기체 크기와 빠른 속도를 이용해 레이더 회피 기동을 자주 시도했으며 슈페르 에탕다르는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을 장착해 정밀 타격을 감행했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 공군은 몇 차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5월 12일 HMS 그레스고가 스카이호크 편대 폭탄 투하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5월 14일부터는 영국 특수부대의 아르헨티나 전초기지 습격에 대응해 공중 정찰과 경계 비행도 강화되었다. 셰필드의 격침에 버금가는 일은 없더라도 연일 계속되는 공습과 방공 교전은 영국군에게 큰 긴장과 피로를 안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르헨티나가 원하는 결과는 나와주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공습은 한계가 분명했다. 사용된 폭탄 중 상당수가 노후화되었거나 투하 고도가 낮아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중급유기가 없는 이상 포클랜드 제도까지 비행하기엔 작전 반경의 제약과 무장 운영 한계에 부딪혔다. 실제로 많은 영국 해군 함정이 명중되었지만 침몰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큰 성과 없이 지속되는 소모전에 아르헨티나 공군마저 두 손 들며 영국군은 포클랜드 제도 장악에 성공한다. 드디어 포클랜드 제도 주변 재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한 영국군은 상륙의 조건을 완성했다. 영국군은 곧바로 상륙을 위한 본격적인 해병대 병력 집결과 산카를로스만 침투 준비를 추진했다. 결국 5월 21일 영국군은 산카를로스만 상륙을 개시하며 전황의 중심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요컨대 5월 4일부터 21일까지의 시기는
아르헨티나 공군이 투지를 불태우던 절정기였으며, 동시에 영국군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환기였다. 이 3주간의 공방은 이후 지상전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5월 21일, 영국군은 산카를로스만을 통해 본격 상륙을 감행했다. 아르헨티나는 첫날 75회의 항공소티로 강력한 공습을 펼쳤고, 영국군과 언론은 이를 매우 집요하고 위험한 공격으로 평가했다. 대응책으로 영국군은 방어태세를 재정비하고 해리어 전투기 중심의 제공권 방어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해리어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항공기로 항공모함이 아닌 소형 전투함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지만, 속도와 상승력, 무장 탑재량 등에서 전통적인 고정익 전투기보다 불리했다. 특히 고속 비행에 능한 아르헨티나 공군의 미라조3와 비교하면 해리어는 기동성에서는 유리했지만 속도와 작전 고도에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제공권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데이비드 모건과 같은 해리어 조종사들의 활약은 이후 공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모건은 산카를로스 인근 공역에서 해리어를 몰고 다수의 A4 스카이호크 및 쉬페르 에탕다르, 미라조3와의 교전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저속에서의 선의 능력과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해리어의 특성을 활용해 빠른 속도로 침투한 적 전투기를 선의 유도로 끌어들인 뒤 근접 교전에서 격추하는 방식으로 전과를 올렸다. 특히 그는 기동전에서 3대 이상의 아르헨티나 공군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교전에서는 단독으로 적기 2대를 동시에 유도해 격추하는 전功을 올리기도 했다. 그의 뛰어난 전투 기술과 신속한 판단은 영국군의 공중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몇몇 공격이 성공하며 일방적인 전쟁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월 25일, 영국의 보급선 아틀란틱 컨베이어가 액조세 미사일에 피격되어 침몰하면서 주요 장비가 상실되었다. 같은 날 HMS 코벤트리도 침몰했다. 42-22 콤보 전술이 한계를 보이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42-22 콤보 전술은 영국 해군이 계속되는 아르헨티나 공군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전술이다. 전방에서 42형 구축함이 레이더와 자체 무장을 활용해 적 항공기를 먼저 탐지하는 역할을 맡고, 그 후방에 배치된 22형 브리깃은 고성능 시울프 단거리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통해 적기를 유격하는 방식이다. 이 전술은 이론적으로는 강력했지만 실전 운용에서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저고도 접근에 대한 대응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두드러진 것이다. HMS 코벤트리와 HMS 브로드소드가 연합한 전투에서 아르헨티나 공군은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6기를 파상적으로 투입했다. 그런데 요격을 담당해줄 전투기 중 시울프 미사일 시스템이 순간적인 고장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피 기동 중인 브로드소드가 코벤트리의 사선을 가리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방공망에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스카이호크 편대 중 일부가 폭탄 투하에 성공했고, HMS 코벤트리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다. 이 공격으로 19명의 영국 해군이 전사했다. 이 전투는 42-22 콤보 전술의 이론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장에서의 통신 지연, 시스템 결합, 지형의 미흡함 등이 결합될 경우 실제 전장이 절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아울러 포클랜드 전쟁 당시 전투함의 근접 방공 능력과 적극적인 대처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5월 30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 전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영국 해군 기동부대의 핵심인 항공모함 HMS 허미즈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는 프랑스제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과 A4 스카이호크 전폭기를 결합한 복합 공격으로 아르헨티나 군이 전력의 상당 부분을 투입한 일종의 승부수였다. 액조세 미사일은 쉬페르 에탕다르 전투기에 장착되어 발사되었고, 이어서 스카이호크 편대가 허미즈를 타격하기 위해 접근했다. 그러나 당시 영국 해군은 첩보와 감시망을 통해 아르헨티나 군의 의도를 사전에 포착하고 있었다. 지휘관 우드워드 제독은 전함간 통신 및 전자전 자산을 활용해 기만전을 구사했고, 허미즈를 남쪽 후방 해역으로 철수시키는 한편 상대가 항모로 오판할 수 있는 체급을 갖춘 미끼들을 전방에 배치했다. 미끼 역할을 맡은 유인함들은 방공 전투에 온 신경을 쏟으며
미사일 요격과 항공기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었다. 우드워드 제독의 의도대로 아르헨티나의 액조세 미사일은 유인함들에게로 향했다. 뒤따라 접근한 스카이호크 편대는 해리어 및 시해리어 전투기의 요격과 42형 구축함 및 22형 프리킷의 시다트 미사일, 시울프 미사일로 만전을 기한 방공망에 가로막히게 되었고, 이 교전에서 최소 3기 이상의 스카이호크가 격추되고 액조세 미사일을 발사했던 대상조차 항모가 아니었음을 확인한 아르헨티나 공군은 무의미한 저항을 거두었다. 이 전투는 전쟁 중 공중과 해상 전력이 집중적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해군이 수행하는 복합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액조세 미사일의 위협과 이를 둘러싼 전자전, 유인기만, 전투기 유격, 방공미사일 교전 등 다양한 전장 요소가 얽힌 이 교전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는 아르헨티나 공군이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공세였으며, 무위로 돌아간 이후에는 해군에 이어 공군마저 두 손을 들게 되었다. 승리한 영국군에게는 해상 및 제공권 우위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곧이어 전면적인 지상작전이 전개되는 기반을 제공했다. 포클랜드 전쟁의 결과로 영국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국의 위상은 제국의 역습 그 자체였다. 마가릿 대처 총리는 강경하고 단호한 리더십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며 1983년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발판으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이 승리는 냉전기 서방의 안보 담론 속에서 영국 보수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전쟁 패배로 인해 군사 정권의 정당성이 결정적으로 흔들렸고,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군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애국심 고취와 대외 갈등 조장을 통해 내부 불만을 억눌러왔던 군사정부는 전쟁 실패 이후 더 이상 통치의 명분을 유지하지 못했다.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는 변곡점이 되었으며, 군에 대한 신뢰는 또한 실추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문민정부 출범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본격적인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이었지만 가장 유명해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셰필드를 격침한 프랑스 액조세 미사일이었다. 종래의 대한미사일 전과들과는 달리 이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진 전과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스틱스 쇼크는 대전기 구축함을 상대로 낸 전과였다. 당시로선 놀랄지 몰라도 지금의 관점에서는 현대 방공무기가 없는 구축함을 일방적으로 갈군 결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액조세는 제대로 된 방공미사일을 갖춘 구축함을 뚫어내며 다시 한번 각국의 군대에 충격을 주었다. 대한미사일을 안정적으로 방어해내기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과업이며, 불확실성이 많은 현대전에서 이지스 체계와 CIWS 등 근, 중, 장거리 다중방공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포클랜드 전쟁은 비록 40년이 지난 전쟁이지만 미사일이 오가는 정규군의 전쟁으로서 지금까지도 현대 해전의 교보제가 되고 있다.